얼어붙은 평원, 먼 태양에 반짝이는 하얀 봉우리를 가진 산들, 그리고 투박한 붉은색의 눈. 명왕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무것도 말이 안 되는 곳이죠. 멀리서 보면 이 얼음덩어리 행성은 대부분 겨울 느낌의 흰색과 밝은 파란색으로 예측이 돼요. 일단 표면에 착륙하면 낯익은 푸른 하늘도 알아챌 거예요. 근데 적도를 따라 흐르는 고래 모양의 붉은 얼룩이 보이나요? 흰색 하트 모양의 부분 바로 왼쪽에 말이에요. 앞에 고래다! 이 점은 알래스카보다 크고 과학자들에게는 미스터리예요. 저건 진흙점토나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저건 바로 명왕성 버전의 얼음이에요. 과학자들은 대기의 톨린이라고 불리는 이 이상한 그을음 같은 화학물질이 표면에 떨어져서 붉다고 믿고 있어요.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에 있는 빨간 뚜껑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같은 성분이죠. 이제 고래를 가까이 확대해 볼까요? 오, 봐요. 산맥이 있어요. 네, 명왕성의 붉은 얼음은 바위 같고 산 전체를 형성할 만큼 단단하죠. 검붉은 색에 튀어나와 있는 저 하얀 봉우리들은 지구에 있는 눈 덮인 꼭대기 같은 게 아니에요. 저건 언메탄이에요. 이렇게 작은 행성치고 명왕성의 산들은 역대급이에요. 에베레스트보다 더 크고 완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기이한 풍경은 태양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네, 명왕성은 꽤 가혹하게 추운 곳이에요.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240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지구에서 기록된 가장 추운 곳은 남극 대륙이었는데 겨우 섭씨 마이너스 93도였죠. 이제 명왕성의 심장부로 돌아가 봅시다. 저건 사실 질소 얼음으로 뒤덮인 광활한 평야예요. 과학자들은 명왕성의 심장부가 행성에 바람을 불게 만든다는 걸 발견했어요. 분화구 또한 큰데 그중 일부는 채워지고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건 바로 여기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땅이 바람, 물, 얼음과 같은 자연의 힘에 의해 닳아서 형성이 되는 걸 침식이라고 해요. 이런 게 다 왜 명왕성에서는 특별한 거죠? 이게 지각판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커다란 대륙판들이 액체 바위 위를 서핑하고 산맥을 형성하고 대륙을 조각내고 다시 합치게 하는 거 말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 보지 못한 지구에서만 본 거예요. 이제 명왕성이 우리 행성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랑 명왕성에 물도 있어요. 사실 표면의 3분의 1이 말이에요. 하지만 물론 지구의 물과 같진 않아요. 바위 투성이 슬러시에 가깝죠? 냠! 거기엔 아직 생명의 흔적은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에요. 명왕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정보를 얻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행성은 거의 100년 전에 처음 발견되었었고 태양의 9번째 행성으로 여겨졌었죠. 공식 행성 회원 카드가 취소되기 2006년까진 말이죠. 불쌍한 명왕성. 이 행성은 태양계 밖의 다른 외소 행성과 태양 주위를 도는 얼음 덩어리들로 가득 찬 카이퍼대에서 가장 큰 외소 행성이란 별명이 붙여졌죠. 그 몇 달 전에 과학자들은 뉴 호라이즌스 임무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2006년 명왕성에 처음으로 보내진 우주 탐사선이에요. 시속 56,000km를 질주하면서도 이건 음속의 45배예요. 탐사선이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이 작은 행성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 명왕성의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의 거의 40배예요. 만약 그곳에서 하늘을 쳐다본다면 태양은 하늘의 여느 다른 별들처럼 그저 작은 점으로 보게 될 거예요. 마침내 뉴 호라이즌스가 2015년 명왕성에 도착했고 표면에 놀라운 사진들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갔죠. 또한 그 이상한 빨간 점들과 심장 모양의 지역들 같은 중요한 데이터와 관찰 결과를 수집했죠. 하지만 명왕성은 더 이상해 보였는데 특히 궤도가 그래요. 대부분의 다른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에 가까이 두고 거의 완벽한 원을 그리며 태양 주위를 돌아요. 태양은 명왕성 궤도 중심에 전혀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궤도가 너무 늘어져 있어서 명왕성이 가끔 해왕성의 경로로 건너가 푸른 가스산 거대 행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이상한 궤도의 특이한 효과를 얘기하자면 명왕성은 가끔 대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태양에 보다 가까워지면 얇은 질소대기가 형성돼요. 하지만 일단 행성이 우리 별에서 더 멀리 이동하기 시작하면 대기가 얼어붙어서 엄청난 규모의 얼음 폭풍으로 표면에 떨어져요. 명왕성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이걸 지구 지도에 표시하면 미국 전역의 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행성 주위에 위성이 5개 돌고 있어요. 그리고 명왕성에서 삶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끝없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평생 생일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1930년에 발견된 이후 우린 아직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도는 걸 못 봤어요. 명왕성에서의 1년은 지구 시간으로 248년이에요. 그리고 2178년 3월 23일에 드디어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명왕성이 공식 행성클럽에서 쫓겨난 이후로 해왕성이 그 줄의 마지막이 되었어요. 이것은 사실 얼음과 가스의 큰 덩어리예요. 그래서 다른 거대 가스 행성과 마찬가지로 이 행성에 착륙하려고 한다면 끝없어 보이는 구름과 대기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푸른 행성에 대해 재미있는 점은 여러분과 제가 익숙한 바위가 많은 표면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표면 중력은 지구와 거의 같아요. 태양계의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우린 다른 거대 가스 행성을 지납니다. 천왕성이에요. 태양 주위를 도는 이 특이한 행성은 사실 옆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하나의 완전한 궤도가 지구 시간으로 84년이니 그곳에서 평생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단 한 번뿐이니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세요. 이제 태양계의 보석에 접근합니다. 토성이죠.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으로 그곳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려 하면 끝없는 대기에 가라앉을 수 있는 또 다른 거대 가스 행성이죠. 토성이 이들 중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이에요. 즉, 토성을 거대한 물컵에 담으면 뜰 거란 뜻이에요. 그 유명한 고리는 먼지, 얼음,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래알만큼 작은 것도 있고 집보다 큰 것도 있죠. 하지만 자, 보세요. 토성의 고리가 행성의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30분 안에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을 충분히 채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 속도라면 이 유명한 푸른 고리 시스템은 3억 년 후엔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해왕성, 천왕성, 목성에도 고리가 있어요. 토성 고리보다 잘 보이지 않고 밝지 않을 뿐이죠. 모든 행성들을 하나로 합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걸 2개 더 크게 만들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목성보단 안 크네요. 과학자들은 목성을 우리의 태양처럼 대부분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갈색 외성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전복 크기의 목성은 여전히 항성으로 변할 수 있는 화학적 과정에 시동을 걸 만큼 충분히 거대하진 않아요. 이 행성은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행성이기 때문에 축에서 회전을 완전히 끝내는데 10시간밖에 안 걸려요. 지구에서의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잠, 일, 친구, 취미, 영화, 쇼핑 모든 일과를 짜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멋지게 높은 산이에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역대급의 먼지 폭풍, 깊은 계곡, 분화구. 전 우리의 잠재적인 고향인 화성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일몰을 좋아한다면 틀림없이 화성 일몰이 마음에 들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푸른 반면 낮 동안 하늘은 분홍빛의 붉은색이죠. 비록 화성이 우리에 가까운 이웃이지만 표면에서 보면 태양은 지구에서 봤던 것의 절반으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즉 보이는 것만큼 가깝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항상 농구 선수가 되길 꿈꿨다면 화성이 딱이에요. 이 붉은 행성의 중력은 지구의 37%에 불과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3배 더 높이 뛸 수 있어요. 금성은 극단의 행성이에요. 가장 뜨거운 표면, 가장 화산이 많은 제일 밝은 행성.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죠. 또 가장 느리게 돌면서 거의 자전을 하지 않아서 금성의 하루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나 돼요. 말 그대로 행성이 완전히 한 바퀴를 돌기도 전에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금성 또한 지구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에서 지죠. 수성.
이 행성에는 위성이나 고리가 없고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에요. 1년은 88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산다면 생일 파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사실 가장 뜨거운 행성은 아니에요. 수상자는 금성이에요. 수성의 기온은 금성만큼 높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성에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가둘 대기가 없기 때문이죠. 수성에 있는 건 주름이에요. 이것의 철핵은 식어서 수축하는데 표면도 수축하게 만들어서 그 많은 주름을 남겼죠. 이 때문이거나 아님 선크림을 안 바르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우주에서는 아무도 당신의 비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초신성도 충돌하는 소행성도 그리고 불타는 행성도 우주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혹은 아닌가요? 만약 사실 저 밖에서 뭔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봅시다. 자, 좋아요. 중학교 때로 돌아갈게요. 소리는 진동에서 비롯된 역학적 파동이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제일 간단한 예는 기타줄이에요. 하나 잡아당겨 보세요. 진동하기 시작해요. 금속줄 안에 있던 원자들은 주변의 공기 원자들을 밀치고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원자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우리의 귀에 닿을 때까지 말이죠. 연못에 던져진 조약돌의 물결과 같아요. 그리고 이건 약 시속 1224km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고막이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귀 안에 있는 작은 뼈들이 이 진동을 뇌에 전달해요. 그러면 뇌가 마법을 부리고 패턴을 인식하고 소리로 바꿔요. 좋아요. 이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러한 입자들을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물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는 어떨까요? 없어요.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죠. 그리고 여러분은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없다는 말을 아마 들은 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 무슨 의미일까요? 진공은 완벽하게 텅 빈 공간이에요. 물질이 전혀 없는 영역이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단 뜻이에요. 네,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이에는 공기도 없고 원자나 입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의요. 솔직히 완벽한 진공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주는 이 개념에 아주 가까워요. 평균적으로 1입방인치당 15에서 80개의 원자가 있어요. 이게 많은 수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원자들이 엄청 작다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사이의 공간 거리가 엄청나요. 비교하자면 1세제곱인치의 공기에는 약 16,000개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낮은 밀도의 이 원자들은 서로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진동이 아주 강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 모르겠네요. 초신성 말이에요. 그래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영화들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이 모든 서사시적인 우주 장면들은 사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요.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우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우선 다른 행성에는 여전히 소리가 있어요. 만약 우주체에 대기가 있다면 혹은 적어도 가스, 물 또는 고체 표면과 같은 게 있다면 소리가 날 거예요. 우리의 경우 대기는 지구 표면에서 약 97km 상공에서 완전히 조용해져요. 거기서부터 하늘이 파랬던 게 없어지고 별이 반짝이는 검은 베일이 시작돼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다른 행성에 착륙하거나 적어도 대기권에 접근해야만 뭔가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든 아주 다르게 들릴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곳의 대기는 엄청 빽빽해요. 과학자들은 농담으로 그걸 진한 화학 수프라고 불러요. 그러니 만약 어떻게든 살아서 그곳에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목소리가 매우 다를 거예요. 훨씬 더 시끄러워지고 더 깊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분 좋은 바리톤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만약 지구 대기의 밀도가 더 높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한데요?
그때 우린 뭘 듣게 될까요? 글쎄요,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면 막연하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은 밀도가 아주 높죠? 소리는 공기에 비해 물에서 훨씬 더 빠르고 더 잘 움직여요. 초당 거의 1.6km의 속도로요. 만약 음원이 없는 빈 방에 앉아 있는다면 많은 소리를 듣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머리를 물에 담그고 똑같은 침묵이 여기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전혀 조용하지 않죠? 비록 여러분이 늘 존재하는 물 자체의 소리를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를 바로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정맥에서 어떻게 피가 팔딱거리는지, 심장이 어떻게 두근거리는지, 손가락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요. 좀 소름 끼치죠? 이게 밀도가 더 높은 대기를 가진 행성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하죠? 우린 모든 걸 듣게 될 거예요. 후다닥 뛰는 동물에서부터 지각판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요. 에이 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행성에도 소리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열린 우주에서 뭔가를 들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묻겠죠? 사실 맞아요. 예를 들어 먼지 구름 속에서요. 우주의 거의 모든 곳에서 먼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별의 잔해이거나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모든 것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빽빽해요. 이건 입자들이 서로 밀접해 있는 먼지 구름이 있을 거라는 건데 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소리가 아주 작고 매우 짧은 거리에 걸쳐 전송되겠지만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이미 녹음된 진짜 우주 사운드가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로부터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에서 왔어요. 나사가 2003년에 이걸 기록했어요. 우리 음악광들은 이게 피아노의 도보다 57옥타브 낮은 B 플랫인지를 알고 싶어 할 거예요. 키보드의 왼쪽에 6600개의 키를 추가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주파수가 너무 낮아서 안타깝게도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는 우주선 안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결국 이것들은 작은 공기주머니거든요. 우주복을 입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호흡이나 우주복 안의 혈액순환까지 소리를 매우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란히 비행하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는 서로를 들을 수 없어요. 엄청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도요. 꽤 웃기죠? 만약 여러분이 우주비행사인데 뭔가에 부딪힌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주 시끄럽게 들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이 무선 장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어떻게든 우주복에서 기어 나와 살아남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는 수다와 소음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보세요. 우주선 안에 공기가 있는데 그게 소리를 전달해요. 그게 금속 벽에 다 통과해요. 그러고 나서 우주선에 기대어 팔꿈치나 무릎으로 배를 만진다면 소리가 귀는 무시하고 뼈를 통해 뇌로 직접 전달돼요. 네, 우리 뼈는 소리를 전도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들이 음악을 들어요. 이걸 골전도라고 해요. 일부 헤드폰 및 기타 기술에도 사용돼요. 작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손가락을 귀 위로 올리세요.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잘 닫으세요. 그런 다음 음원을 만져보세요. 예를 들어 음악을 재생하는 스피커와 같이 진동하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뼈가 피부에 가까이 있는 신체 부위로 만져보세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뇌를 통해 직접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발 열린 공간에서 이 실험을 반복하지는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아마 우주의 소리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 태양이나 다른 행성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런 건 어떻게 녹음해요? 쉬워요. 이건 우주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전자파예요. 다시 말해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빛과 같은 형태의 전자기 방사선이에요. 이 전자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진공 속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우주 비행사들의 송신기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해요. 우주 비행사가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요. 음파는 전자파로 바뀌어 다른 사람에게 도달한 다음 다시 소리로 변환돼요. 그리고 이게 소위 우리가 우주 소리를 얻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 행성은 그런 점에서 아주 시끄러워요. 우리는 우주로 엄청난 양의 전자파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왔던 모든 전자파 신호들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부터 110광년 밖에 가지 못한다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하지만 있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듣지 못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소리가 우주를 쉽게 여행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태양 플레어에서 가까운 초신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듣게 될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린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우주는 정적이 아닙니다. 항상 진화하고 모든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우주는 확장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거의 한 세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일정한 속도로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는 더 빨리 팽창해요. 그러면 별, 행성, 그리고 은하들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남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주는 팽창하면서 더 차가워지겠죠? 빅뱅이 일어났을 때는 우주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훨씬 더 뜨거웠죠.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어가고 있었고 이것은 행성, 별, 그리고 다른 우주 물체들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우리 우주는 실제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우주 가스의 온도를 측정해서 지구에 더 가까운 젊은 가스와 비교했어요. 우주에서는 거리를 광년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더 먼 지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우리와 가까운 지역은 현재를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스의 온도가 지난 100억 년 동안 10배 이상 상승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현재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가스의 온도는 약 200만 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중력이 작용하여 가스와 암흑물질을 함께 끌어당깁니다. 중력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것은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이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예요. 매우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가스가 가열됩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때 매우 뜨거웠어요. 또 그렇게 뜨거워지면 어떡하죠? 과학자들은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적색편이라는 걸 사용하여 우주가스를 측정함으로써 우주의 온도가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우주 물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와 더 가까운 물체들은 더 짧은 빛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체가 멀리 있을수록 빛의 파장은 더 길어집니다. 이제 그 빛으로부터 특정 물체의 온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주는 상당히 추운 곳입니다. 빅뱅으로부터 남겨진 빛은 CMB라고 불리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줄임말이에요. 매우 강력하고 강렬해서 온 우주를 빛으로 비추고 있어요. 물질을 현저하게 가열하는 유일한 겁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물질을 가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작은 많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주가 따뜻해지면 이것들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별처럼요. 별은 근처의 먼지와 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을 방출해요. 원적 외선을 통해서도 방사됩니다. 별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원반처럼 보이는 원시 행성 구조를 형성해요. 이들은 주로 단일 평면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밝은 중심별은 눈부시게 빛나는 가스를 생산해요. 그리고 이 가스에 파란색 반사가 있습니다. 우리 행성계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에너지와 중력은 행성을 형성하는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로 충돌, 먼지, 가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대부분의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궤도를 도는 거예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오래전에 돌고 있던 방향이기도 하죠. 활동적인 별들, 충돌하는 은하들, 항성 대격변, 블랙홀, 중성자별들. 우주는 매우 많은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는 정상적인 물질들을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환경으로 둘러싸면 그 물질들은 급격히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열할 때 특정한 방법으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하에는 단지 몇 개의 별이 형성되는 영역이 있어요. 가스가 붕괴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기포는 이온화된 수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의 4분의 3은 수소입니다. 그 수소 덕분에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중심부에서 수소는 헬륨으로 변하고 원자 핵 융합을 일으켜요. 네, 우리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이에요. 방사선은 그 모든 가스를 수천 도까지 가열합니다. 동시에 많은 수의 원자와 분자를 이온화시켜요. 기본적으로 그것들을 이온으로 바꾼다는 걸 의미하죠. 원자는 중성 입자고 이온은 음전화 또는 양전화 입자예요. 만약 우주가 뜨거워진다면 우리 태양도 뜨거워질 거예요. 만약 태양의 온도가 3만 켈빈에 도달한다면 이전에 방출했던 모든 물질들을 이온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행성 모양의 성운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이든 별을 둘러싸고 있는 팽창하는 가스 때문에 형성되는 고리 모양의 성운입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수소는 이온화됩니다. 수천 도에서 태양계의 성운들을 방출선으로 분홍색이 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태양이 5만 켈빈의 온도에 도달하면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에 떠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이중 이온화된 산소 때문에 섬뜩한 녹색 톤으로 빛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고에너지 현상은 더 많은 은하들이 충돌하도록 만듭니다. 이 경우 가스가 더욱 가열되고 결과적으로 X선이 방출돼요. 블랙홀과 복사 중성자별은 어떨까요? 이것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전체 은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메이저가 더 많아질까요? 메이저는 우리 우주가 생산하는 천연 레이저입니다. 많은 수의 분자들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메이저를 발견했고 6,000개의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보다 더 밝습니다. 단지 하나의 방출선에서만요. 우리는 더 강력한 메이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경우에 말이죠. 왜냐하면 우주가 점점 뜨거워지면 우주 복사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의 생명체에게는 별로 좋지 않아요. 우주 방사선의 증가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강력한 중력이 지구를 끌어당겨 다른 행성과 충돌시킬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라지게 된다면 아마도 어떻게든 다시 나타날 거예요. 먼 미래에 말이죠. 우리 우주가 초기 단계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뱅이 야기한 혼란을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상황이 조금 진정된 후 거대한 초기의 별들의 잔해들이 암석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는 지구, 화성, 수성, 금성이죠. 나머지 행성들은 가스거성이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방사선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암석 행성들이 우주선이나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지구나 달과 같이 햇빛이 반사된 물체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볼 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죠? 우주가 너무 비어 보여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의 마법 같은 풍경이 없어요. 하늘이 항상 너무 어두워서 우주의 별 구경하러 가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할 거예요. 낮 동안 우리 고향 행성의 하늘은 빛의 확산 때문에 파래요. 이건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달이나 우주의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빛을 주변에 퍼뜨릴 대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하늘이 항상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밖이 덜 밝다는 건 아니에요. 우주정거장 창문 밖을 보고 있다면 구름 한 점 없는 낮 동안 아파트 창문 밖을 바라보는 직사광선만큼이나 맑은 햇빛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화창한 날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은 아마 노출을 짧게 하면서 카메라 조리개를 좁게 설정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주 적은 빛이 짧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우리의 동공이 너무 많은 빛을 처리하지 않게 햇빛 아래에서 수축한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우주에서도 그만큼 밝기 때문에 거기서 햇빛이 비치는 물체의 사진을 찍을 때의 과정이 같아요. 노출을 짧게 해서 지구나 달 표면에 좋고 밝은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또한 사진에 별들이 없을 거란 걸 의미해요. 저 위에서도 별은 상대적으로 어둡거든요. 그런 설정으로 찍은 사진에 나타날 만큼 충분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의 고향 행성은 해질녘과 새벽에 서서히 아름다운 주황색 팔레트로 변하는 푸른 하늘을 갖고 있죠. 하지만 화성에서 일몰을 볼 기회가 생긴다면 정반대를 예상해요.
해가 질 때 푸르스름한 색조를 띠는 주황색, 갈색 낮 하늘이요. 무엇보다도 화성은 우리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성은 표면에서 태양을 볼 때 물론 그게 더 희미하고 더 작아 보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관측된 태양은 푸른 후광으로 둘러싸인 푸르스름한 흰색 점일 뿐이에요. 붉은 행성의 얇은 대기는 큰 먼지 입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미산란이라고 불리는 효과를 만들어내요. 이것은 대기 중에 입자의 직경이 산란된 빛의 파장과 거의 같을 때 발생해요. 이 효과는 태양 광선의 붉은 빛을 걸러내요. 그래서 오직 푸른 빛만이 화성에 있는 여러분의 눈에 닿게 되죠. 지구는 왜 고리가 없죠? 우리 태양계의 모든 가스상 거대 혹성들, 목성, 토성, 천왕성 그리고 해왕성은 이런 고리를 갖고 있는 반면 암석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없어요. 고리가 행성 주변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행성이 형성되던 시대에 남은 일부 물질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우주 물체와의 충돌로 파괴된 위성의 잔해이거나 모행성의 강한 중력에 의해 찢어진 걸 수도 있어요. 거대 가스상 혹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바깥 지역에 형성되었고 반면에 모든 암석 행성들은 안쪽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 행성들은 고리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잠재적인 충돌로부터 더 보호받았던 게 아닐까요? 또한 태양계 바깥 지역에는 더 많은 위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거기 있는 행성들의 고리가 있는 또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또 더 큰 행성들이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은 형성된 후에 고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래전에 지구에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화성 극의 물체가 우리 고향 행성에 충돌할 수도 있고 그게 아마도 주변의 파편들이 밀집된 고리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파편들이 고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달이라고 알고 있는 걸 형성했다고 생각해요. 해왕성 저 너머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아마 거대한 행성이 숨어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가상한 세계를 플래닛 9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진짜로 존재한다면 아마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비슷할 것이고 우리의 고향 행성보다 10배나 더 무거울 거예요. 태양 주위를 공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태양계 바깥쪽에서 돌면서 해왕성보다 2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은 플래닛 9이 사실은 거대한 행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간을 휘게하는 자몽극의 블랙홀일 수도 있다고 해요. 비록 우리가 한때 그걸 우주의 희귀한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물은 태양계 전체에 존재해요. 예를 들어 종종 소행성과 해성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 달과 수성의 분화구에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한다면 거기에 여전히 잠재적인 인류의 식민지를 지탱할 충분한 물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는 분명 약간의 물이 있었어요. 화성의 극에도 물이 있어요. 대부분 얼음층과 아마 행성의 먼지가 많은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에도 약간의 물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밖의 생명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예요. 아마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가득할 거예요. 사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해왕성은 의외로 따뜻해요. 비록 태양으로부터 우리 행성보다 30배 더 멀리 있고 열을 덜 받지만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해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기가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특히 이웃인 천왕성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래요. 이 두 행성은 같은 양의 열을 방출해요. 비록 천왕성이 태양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해왕성은 시속 24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요. 이게 이 열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행성의 핵이나 중력 때문일까요? 시속 800만 km의 속도로 우주를 질주하는 괴물 블랙홀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허블 망원경으로 그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게 태양 10억 개만큼 무게가 나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원래는 고향 은하의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떤 중력이 그걸 이리저리 밀어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이 블랙홀이 은하로부터 탈주해 우주를 계속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다행히도 아직 우리로부터 80억 년이나 떨어져 있어요. 태양 폭풍은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완전한 어둠에 빠뜨릴 수 있어요. 2012년 7월 15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 금성의 기온은 유난히 높아서
납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겁습니다. 금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높은 압력과 초강력 바람이 붑니다. 금성의 바람은 금성의 자전 속도보다 50배 더 빨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금성의 구름에서 흥미로운 것이 발견됐는데 부패하는 생물학적 물질의 잠재적인 징후였어요. 그렇다면 생명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성의 대기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생명체가 발달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성 주위의 고리는 생각보다 더 흔합니다. 토성의 고리가 가장 유명하고 장관이죠. 고리의 일부는 빛을 반사하고 반짝거리는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양계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 고리를 볼 수 없어요.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고 그것들은 먼지와 바위 입자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성뿐만 아니라 천문학자들은 한 소행성 주위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렇다면 왜 지구에는 고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스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암석 행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고리는 행성이 형성되던 시대의 잔해일 수 있어요. 또는 알려지지 않은 달을 파괴한 충돌의 흔적일 수도 있고 중력이 모행성의 달을 분해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가스 행성만 고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스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의 바깥쪽 지역에서 형성된 반면 암석 행성들은 내부에서만 형성되었다는 것이 좋은 단서일 수 있어요. 아마도 안쪽의 암석 행성들은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강한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더 잘 받았을 거예요. 또한 태양계 밖에는 더 많은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더 많은 고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더 큰 행성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고리 체계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이론은 심지어 지구에도 고리 시스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행성은 화성 크기의 물체와 충돌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입자와 파편으로 밀집된 고리를 형성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의 경우는 외부 행성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 고리들은 아마도 서로 합쳐져서 달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우주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어요. 그에 따르면 우주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처럼 닫혀 있거나 안장처럼 열려 있거나 종이처럼 평평할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 우주가 무한한지 아닌지, 영원히 팽창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붕괴할지를 결정해요. 우주의 모양은 밀도와 팽창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주의 모양을 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잔광, 빅뱅의 잔존물이에요. 초기 단계에서 우주를 통과하던 음파는 희미한 빛의 온도에서 아주 작은 공간적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 결과는 우주가 아마도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것은 우주가 평평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달은 차가운데 태양은 왜 뜨거울까요? 태양은 중심액이 극도로 뜨겁기 때문에 열을 발산합니다. 그 안에서 압력은 꽤 높고 수소는 헬륨으로 바뀝니다. 태양은 그런 식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요. 태양은 우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열로 지구의 낮을 밝혀주고 생명을 지탱해줍니다.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지구처럼 햇빛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달의 표면은 낮에 약 100도로 매우 뜨거워져요. 하지만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밤에는 온도가 영하 173도까지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태양이 뜨겁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주변의 공간은 매우 춥습니다. 열은 물체가 그 안에 저장하는 에너지예요. 온도는 우리가 어떤 것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을 특정 물체에 전달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을 제거하면 온도가 내려가요. 열은 전도, 대류, 복사 세 가지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대류는 기체와 액체 안에서 작용하며 전도는 고체에 작용합니다. 온도는 물질에만 영향을 미쳐요. 우주에는 충분한 입자가 없어요. 우주는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이며 열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사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이 방사선의 형태로 물체에 떨어질 때 그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 에너지는 원자들을 움직이고 이 과정 내내 원자들이 열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요. 우주에서 물체의 온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체는 차갑게 유지되고 뜨거운 물체는 뜨겁게 유지돼요. 만약 지구 대기권 밖에 어떤 것을 놓아두고 직사광선에 노출시킨다면 태양은 그것을 약 120도까지 가열할 거예요. 우리 행성을 둘러싸고 있고 태양빛을 직접 받지 않는 우주 공간의 물체들은 약 10도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를 빠져나가는 분자들이 있고 태양이 그것들을 가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주에서 물이 정말 희귀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현재 우리는 태양계 전체에 걸쳐 물 얼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보통 소행성과 해성에서 물을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영구적인 그림자 속에 있는 수성과 달의 분화구에도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극지방, 표면 먼지, 그리고 서리에서 얼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식민지를 유지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 외행성 세레스와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엔셀라두스 또한 얼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생명체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예요. 아마도 얼고 갈라진 표면 아래에 전체 바다가 있을 거예요. 지구의 모든 바다보다 2배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에도 액체 순환이 있지만 물은 아니에요. 그 순환은 표면과 대기 사이에서 물질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물의 순환처럼 들려요. 하지만 타이탄의 거대한 호수들은 에탄과 메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호수가 물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보다 약 3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연히 지구보다 훨씬 적은 빛과 열을 받습니다. 하지만 또한 해왕성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발산해요. 특히 이웃 천왕성과 비교해보면 대기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왕성은 태양에 더 가깝지만 여전히 해왕성과 같은 양의 열을 발산합니다. 해왕성의 바람은 미친 듯이 강해요. 시속 2400km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력 수축일 수도 있고 중심액에서 나오는 에너지일 수도 있고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결국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얼음을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로부터 33광년 떨어진 한 외계 행성에 존재해요. 이 행성은 다양한 물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타는 듯한 뜨거운 얼음을 형성합니다. 그곳의 얼음은 압력 때문에 고체가 돼요. 하지만 표면 온도는 극단적이어서 3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물이 매우 뜨겁게 유지되고 수증기로 방출됩니다. 커피를 데우고 싶을 때 얼음을 넣는 걸 상상해보세요.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는 금성은 아마도 한때 9m에서 305m 깊이의 바다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또한 약간의 물이 금성의 토양에 갇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도에서 50도의 안정적인 기온을 가지고 있었는데 꽤 쾌적했고 오늘날의 지구의 온도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30억 년 동안 7억 년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금성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달은 우리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은 물체입니다. 동시에 다른 천체들과 비교할 때 달은 가장 어둡고 반사율이 낮은 천체 중 하나예요. 우리의 자연 위성은 지구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는 훨씬 더 밝게 보여요. 구름, 얼음, 눈이 대부분의 암석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죠.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은 모든 표면이 몇 개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 위성이 우리의 현재 달을 대체한다면 밤하늘은 7배 더 밝아질 거예요.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무거운 물체 중 하나예요. 보통 지름이 약 19km지만 태양보다 몇 배 더 무겁습니다. 또한 초당 약 600번 회전해요. 평균 피겨스케이트 선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토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평균 지구 밀도의 8분의 1이에요. 그렇지만 큰 부피 때문에 토성은 지구보다 95배 더 무거워요. 과도 달 현상은 달에서 발생하는 가장 수수께끼 같은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달에서 발생하는 짧은 빛, 색상 또는 표면의 다양한 변화예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무작위적인 빛의 섬광이에요. 천문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이 현상을 관찰해왔어요. 과학자들은 섬광이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때때로 일주일에 여러 번 발생하기도 해요. 그 후 몇 달 동안 사라져요. 일부 섬광은 몇 분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계속된 경우도 있어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아폴로 미션 참가자 중 한 명이 달 표면의 한 부분이 주변 풍경보다 더 밝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 지역에 마치 형광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현상이 신비한 달 섬광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지구의 바다, 도시, 숲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우주에 버려진 인간이 만든 물체로 현재 아무 쓸모가 없는 물체들이에요. 유성체나 다른 우주 물체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쓰레기도 있어요. 현재 우주선이나 위성과 충돌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힐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50만 개가 넘습니다. 나사는 지구 밖으로의 임무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우리 태양은 엄청나게 거대해요. 증거가 필요한가요? 태양계 모든 질량의 99.86%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특히 태양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헬륨이죠. 나머지 0.14%는 대부분 태양계 8개 행성의 질량입니다. 태양의 대기는 태양의 표면보다 더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5538도에 달해요. 하지만 상층 대기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구 중심을 통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는 터널을 뚫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 터널에 뛰어들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다면 지구 반대쪽으로 나오는데 42분이 걸릴 거예요. 떨어질 때 속도가 빨라지고 지구 핵에 도달할 때 최대 속도에 도달해요. 중심을 지난 후에는 점점 더 천천히 위로 떨어지게 되죠. 반대쪽 표면에 도달했을 때 속도는 0으로 돌아올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구멍에서 기어나오지 못하면 즉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테고 지구의 반대편으로 향할 거예요. 이 여행은 중력의 이상한 효과 덕분에 영원히 계속될 수 있어요. 오후를 즐겁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 같네요. 달 분화구에 천문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티타늄이나 철과 같은 금속이요. 이 발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주요 이론과 모순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자연 위성이 거대한 우주 물체와 충돌한 후 지구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금속이 부족한 지구의 지각은 달의 지각보다 훨씬 적은 산화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달이 지구 내부에 훨씬 더 깊은 곳에 놓여있는 물질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녹은 달 표면이 서서히 식어갈 때 이 금속이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것처럼 달은 녹색 치즈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지구는 파란색과 녹색으로 변하기 전에 보라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 과학자는 엽록소, 즉 식물을 녹색으로 만드는 물질 이전에 고대 미생물에 존재했던 물질이 지구에서 진화했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은 햇빛을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반사시켜 자주색으로 섞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초기 지구는 모든 녹색 물질이 나타나기 전에 이상한 자주색 생물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화성의 올림푸스 산이에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나 높아요. 만약 여러분이 올림푸스 몬스의 꼭대기에 서 있다면 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산의 경사가 화성의 곡률에 의해 가려질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거대한 물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인데 12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수증기 구름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140조 배나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이죠? 금성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회전해요. 완전 자전에는 지구 시간으로 243일이 걸립니다. 금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25일도 걸리지 않아요. 이것은 금성에서의 하루가 1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 내부에서는 지진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지구의 중력에 의해 야기된 작은 월진이 때때로 달 표면 수 킬로미터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그 후 작은 균열이 달 표면에 나타나고 가스가 그것을 통해 빠져나가요. 가끔 저한테서도 그렇게 빠져나가죠. 화성은 마지막 지구형 행성인데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립니다. 붉은 행성에는 대부분 철, 니켈, 유황으로 만들어진 핵이 있어요. 지름은 1448km에서 1931km 사이예요. 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화성에 행성 전체 자기장이 없는 거예요. 화성의 약한 자기장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해요. 태양계의 행성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지구는 달이 없었어요. 우리의 자연위성이 나타나기까지는 1억 년이 걸렸어요. 달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지만 지배적인 이론은 핵분열 이론입니다. 핵분열 이론은 달이 물체가 지구와 충돌하여 입자들이 날아다닐 때 형성되었다고 주장해요. 중력이 입자들을 끌어당겼고 달이 만들어졌죠. 결국 달이 공전하는 경로인 지구의 황도면에 정착했어요. 녹색 치즈 이론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물은 오리건주에 사는 버섯으로 밝혀졌어요. 이 거대한 졸참나무 버섯은 마러 국립숲에 살고 9.5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차지해요. 최대 8,500년 정도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졸참나무 버섯 뿌리가 만나면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 버섯이 그렇게 커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 버섯 물질을 하나의 큰 공으로 모을 수 있다면 무게가 3만